한국은 선진국의 완성판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한마디에 회의장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2025년 세계행정신뢰지수에서 한국은 시민 신뢰도와 투명성 부문 모두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디지털화가 빠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한국의 시스템은 투명했고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신뢰했으며 기술은 사람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런 한국의 도시 운영 기술을 앞다퉈 수입하며 한국형 모델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국제사회의 도움에 의지하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선진국의 기준이 되다니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할 드라마 같은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 전문가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가르치고 있으며 도시 시스템과 디지털 행정 분야를 20년 넘게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스마트 인프라를 분석했고 백악관과 유엔의 자문 역할도 맡아왔죠. 논문도 많이 썼고 제 이름을 딴 인용도 제법 있었습니다. 국제 포럼이나 학술회의에서 존 헤이든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으로 시작하는 발표를 들을 때면 조금은 어깨가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때의 저는 제가 세계의 행정 실태를 거의 다 꿰뚫고 있다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연구 대상에서 빼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빼놓았다기보다 간과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흥미롭지만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은 나라쯤으로 치부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빠른 시간에 발전했다는 건 알지만 공공 시스템이나 행정 혁신에선 그리 주목할 만한 사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 제가 아는 한국이란 삼성, K-팝, 그리고 친척 동생 제인이 즐겨 먹는 비빔밥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에서 프로젝트 연구팀을 신설해 동아시아 도시 행정의 비교 연구를 맡게 되면서 한국이 제 레이더에 올라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 그리고 서울. 사실 처음엔 한국을 가장 마지막에 둘 계획이었어요. 저희 프로젝트의 메인은 일본이었고 한국은 그냥 하나의 참고 사례로 넣고 넘어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참고 사례가 제 첫 행선지가 돼버렸습니다. 도쿄 직행 비행편이 모두 매진됐던 겁니다. 다른 팀원들의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연구팀 지원 예산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죠.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저는 홀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죠. 이미 수치와 논문으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도시였으니까 며칠 한국을 돌아보다 도쿄로 이동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너무도 아니란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인생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깔끔하고 직관적인 공항 시설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공항이 깨끗하네 정도의 감상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국 여권을 들고 일반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와서는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혹시 KTA는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공항에서 연구자료를 담은 가방을 들고 있고 학회 참석용 배지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측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직원분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제 정보를 입력하고 불과 3분 만에 KTA 승인을 완료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동 출입국 게이트를 이용하시면 10초 만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었죠. 정말로 10초였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별도의 서류 확인이나 질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공항을 다녔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입국 절차는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면서 와이파이에 접속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인터넷이 연결됐고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쓰던 인터넷보다 5배는 빠른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의 IT 인프라가 정말 좋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공항철도 ALX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사는 과정도 신기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영어로 설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거든요. 기차 안에서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대중교통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서울 도시맵이라는 앱이었는데 이 앱이 정말 대단했어요. 실시간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어느 칸에 타야 환승이 편한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지까지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지하철역 내부의 3D 지도까지 제공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는데도 대기 시간이 2분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본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됐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뉴욕 지하철에서 겪었던 답답함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신기한 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단순히 광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시간 날씨, 미세먼지 농도, 다음 역 정보, 환승 안내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탄한 건 지하철역의 청결도였습니다. 뉴욕이나 파리, 심지어 도쿄의 지하철역보다도 깨끗했어요. 바닥에 휴지 하나 없고 낙서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 명소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건 단순히 IT가 발달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머물 숙소는 명동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교수님, 연구차 방문하신 거 맞죠? 정부청사 방문 일정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방문증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체크인 시스템에서 방문 목적이 학술 연구로 나와 있고 하버드 대학교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보통 해외 대학 교수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라고 답해 주더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제안하는 거였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TV를 켜니까 다국어 메뉴가 나오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울 가이드가 자동으로 실행됐어요. 제가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 맛집,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하버드 교수 방문객을 위한 추천 코스라는 메뉴도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같은 전통 문화 공간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첨단 기술 지구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광객 하나하나의 특성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저녁을 먹으러 명동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실시간으로 이 지역의 대기질, 온도, 습도 정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표시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지역 맛집 정보와 실시간 대기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QR코드를 스캔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위치 반경 500m 내의 모든 식당이 지도에 표시되면서 각 식당의 평점,
대기 시간, 메뉴, 가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각 식당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점이었어요. 현재 대기 시간 15분, 방금 전 2인 테이블 자리남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평점이 높고 대기 시간이 짧은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까 직원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어 메뉴판을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영어 메뉴판을 받아보니 단순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각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외국인이 먹기에 매운 정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재료 등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불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신기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제 이메일로 영수증과 함께 오늘 드신 음식의 영양 정보와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함께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호텔에서 미리 도움을 받아 방문증을 발급받았는데 그 과정도 놀라웠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24시간 안에 승인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정부기관 방문 승인이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세종청사에 도착하니까 입구에서부터 체계적인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방문증을 스캔하자마자 존 헤이든 교수님 9시 30분 약속 맞으시죠? 3층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신기한 걸 봤어요. 디스플레이에 현재 방문 중인 해외 연구진 명단이 나오면서 각자의 연구 분야와 방문 목적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3층에 도착하니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의 김 국장님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김 국장님은 제 연구 분야와 이전 논문들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계시더군요. 교수님이 20년도에 쓰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논문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와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많이 비슷해서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읽어보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김 국장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교수님께서 보신 시각으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 회의실에서 본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 서비스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몇 명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고 있는지, 몇 건의 사업자 등록이 처리되고 있는지, 각 지자체의 민원 처리 현황이 어떤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전국 지도가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초록색은 원활, 노란색은 보통, 빨간색은 지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더군요. 만약 어느 지역에서 시스템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알림이 오고 5분 내에 대응팀이 투입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IT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화면 오른쪽에는 시민 만족도 지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별점과 함께 구체적인 피드백 내용도 볼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로 평가를 남길 수 있고 그 평가는 즉시 담당 부서에 전달됩니다. 만족도가 4점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개선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 클 것 같은데요? 김 국장님이 웃으면서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업무가 더 효율적이 되었어요. AI가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 처리하고 공무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저에게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서 부산시 해운대구를 클릭하니까 그 지역의 상세한 행정 서비스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세금, 복지, 건축 허가 등 모든 분야의 처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 신청이 15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 3건은 이미 승인됐고 8건은 검토 중, 4건은 보완 서류 제출 대기 상태입니다. 화면에서 검토 중 상태인 건을 클릭하니까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정보, 건축 계획, 검토 담당자, 예상 처리 시간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만약 처리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면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담당자에게는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지연 사유와 새로운 예상 처리 시간이 업데이트됩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국장님과 함께 정부청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30대 직장인 이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가려면 하루 휴가를 내야 했어요. 서류 떼러 가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야 하고 정말 복잡했죠.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다 해결돼요. 주민등록 등본도 소득증명서도 심지어 사업자 등록까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을 직접 만날 일이 없나요? 이수진 씨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나요. 예전에는 서류 처리하러 가서 기계적으로 도장만 받고 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할 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저번에 아기 출생 신고를 하러 갔을 때 담당 공무원분이 육아 관련 혜택이나 지원 프로그램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단순히 서류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60대 김철수 씨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울 줄 알았어요. 나이도 있고 컴퓨터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시더군요. 지금은 손자보다 제가 인터넷을 더 잘 써요. 김철수 씨가 자랑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화면에는 어르신 전용 정부24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앱은 글자도 크고 메뉴도 간단해요. 그리고 음성 안내도 지원해서 정말 편해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되어 있다니요. 오후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도시 정책관실의 박 과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교수님, 서울시의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 과장님의 안내를 따라 10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형 홀 중앙에는 서울시 전체를 3D로 구현한 모형이 있었고 그 주변 벽면에는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교통, 환경, 안전, 복지 등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요. 박 과장님이 중앙 조작대에서 몇 개 버튼을 누르니까 3D 모형 위에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점들이 나타나더니 현재 교통체증 발생 지역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파란 점들은 대기질 측정소, 초록 점들은 공원 및 녹지 지역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 대기질이 나빠지면 그 지역의 전광판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즉시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주변 공원의 분수나 미스트 시설이 자동으로 가동되어 대기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신기한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자기 동네의 문제점을 신고할 수 있어요. 가로등이 나갔다, 도로에 구멍이 생겼다, 공원 벤치가 부러졌다. 뭐든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스크린에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강남구 주민이 놀이터 그네가 고장났다고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24시간 내에 현장 확인, 48시간 내에 수리 완료가 원칙입니다. 화면에서 그 사례를 클릭해보니 신고 접수부터 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이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 완료 후에는 신고한 시민에게 처리 완료 알림과 함께 만족도 조사가 자동으로 발송됐더군요. 시민들의 참여도가 정말 높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전체에서 약 50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9.2%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됐습니다. 그럼 허위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는 없나요? 저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웃으면서 답해 주셨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AI가 사진을 분석해서 실제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요. 그리고 신고자의 과거 이력도 참고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시스템이 단지 빠르고 효율적인 걸 넘어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원래라면 이쯤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도저히 이 상태로 떠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일본 일정을 미루고 체류 기간을 이틀 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승인까지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 정도면 행정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에는 서울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전 센터장님의 소개로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형 디지털 교육 플랫폼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K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인데 단순히 강의 영상을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K묵 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습자 개인의 학습 패턴을 AI가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해요. 예를 들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기초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하는 강의를 추천하고 이미 잘 아는 학생에게는 심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안내하죠. 더 신기한 건 학습 동기 부여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습자가 며칠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AI가 그 이유를 분석해요. 너무 어려워서인지, 재미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파악한 후에 맞춤형 동기부여 메시지를 보내죠.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한 고등학생이 영어 강의를 중간에 포기할 뻔했을 때 AI가 이 학생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게임으로 배우는 영어 콘텐츠를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그 학생이 다시 공부를 재개했다고 했어요. 교육의 개인화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니. 오후에는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의 김영수 센터장님이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IT 시스템은 정말 독특해요. 단순히 병원 내부의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하거든요. 김 센터장님이 보여준 한국 건강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의료 기록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동의 하에 어느 병원에서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산에 살던 환자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병원에 가더라도 과거의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복 검사를 줄이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고 의료진에게는 더 나은 판단 근거를 제공하죠. 더 놀라운 건 예방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개인의 의료 기록과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측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예방 방법을 개인별로 제안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40대 남성이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자 AI가 주 3회 30분 걷기,
금연, 탄수화물 섭취량 20% 감소 등의 구체적인 생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민구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한국의 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창업 지원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아이디어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먼저 한국형 창업 지원 플랫폼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비 창업자가 사업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시장성, 경쟁력, 필요 자금 등을 분석해서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줘요.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정보나 필요한 파트너, 투자자 정보까지 제공하죠. 더 놀라운 건 실패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제도전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전 창업 경험을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하죠. 정 센터장님이 보여준 통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두 번째 창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첫 번째 창업보다 40% 높아요. 실패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는 거죠. 오후에는 실제 스타트업들을 방문했습니다. 메디컬 AI를 개발하는 회사와 스마트팜 기술을 만드는 회사, 교육용 VR을 제작하는 회사 등등 모든 회사가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었어요. 정부의 지원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부터 마케팅,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거든요.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현지 시장 조사, 법률 자문, 파트너 매칭, 마케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 교육 스타트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5개국에 진출했고 현재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IT가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 수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얼마나 시민을 배려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며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느냐로 결정되는 거라고요. 한국 방문 이후 예정대로 일본을 찾았지만 솔직히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관광지를 돌아보면서도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자꾸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되더군요. 머릿속엔 온통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만 맴돌았어요. 디지털 행정 시스템, 시민들의 반응, 도시. 곳곳에 세심한 설계까지 단순히 좋았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경험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연구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훌륭하다라고 단순히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문제였거든요. 한국은 정부가 시민을 관리한다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정부가 시민을 섬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거였어요. 제가 가져온 한국의 자료들과 영상들을 보여주자 학회 연구진들이 모두들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MIT의 에릭 브린율프슨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디지털 정부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논문, 한국형 모델, 공공행정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정부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리뷰에 게재되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독일의 슈피겔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에게 보여준 미래라고 평가했어요. 일부 정부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잇따라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식 사절단을 파견했고
에스토니아는 한국과의 디지털 정부 협력 협정을 체결했어요.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2025년 7월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 정부 포럼에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80여 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선진국의 완성판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알지만 완성판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단순히 기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향한 진정한 서비스 정신. 이 모든 것이 기술과 결합되어 완전히 새로운 정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묵직한 공감의 박수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라는 걸요.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